집이 안 팔립니다. 1년이 넘도록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장에서 조용히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환 매매. 처음 들으면 생소합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를 수억 원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무 상담 현장에서 이 질문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끼리 집을 바꾸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가족 사이의 고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는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을 넘어가는 시대, 거래는 멈추고 세금은 복잡해졌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선택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선택지 중 하나인 부동산 교환 매매, 이 구조가 왜 지금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과 어떤 접점이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래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모르면 절세가 아니라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집이 팔리지 않는 시장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과천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30대 아들이 있습니다. 2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약 12억 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아버지는 같은 지역에 3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약 15억 원입니다. 15년 넘게 거주한 집입니다. 두 사람의 상황은 각각 다릅니다. 아들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 더 넓은 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은퇴를 앞두고 집을 줄이고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각자 집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매수자는 사라졌습니다. 1년이 넘도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우리끼리 바꾸면 안 될까요? 이것이 교환 매매입니다. 구조를 보겠습니다. 아버지 집은 15억 원입니다. 아들 집은 12억 원입니다. 차액은 3억 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3억 원을 지급하면 두 사람의 거래는 정리됩니다. 수십억 원의 현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막힌 시장에서 이 방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교환 매매는 겉으로 보면 한 번의 거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세법에서는 양쪽 모두에게 양도 1회, 취득 1회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아들도 양도자이면서 동시에 취득자가 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 그리고 취득세입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맞바꿨는데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집값이 같아서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세금은 발생합니다. 이 지점입니다. 교환 매매는 거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두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절차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동시성입니다. 계약서 작성일, 잔금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 세 가지가 어긋나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집이 먼저 넘어가고 아들 집이 나중에 이전된다면 그 사이 기간 동안 아들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현장에서도 교환 거래라고 주장하는 말보다 등기부등본 상해 날짜와 계약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교환 매매일수록 계약 구조가 정교해야 합니다. 이제 세금 계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아들은 15억 원짜리 집을 취득합니다. 취득세율 3%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약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아버지는 12억 원짜리 집을 취득합니다. 마찬가지로 3%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약 4천만 원 수준입니다. 교환 거래라고 해서 취득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아들의 경우입니다. 12억 원짜리 집을 양도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부담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경우는 다릅니다. 15억 원짜리 주택을 양도합니다.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공제가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아버지는 해당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이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아버지가 부담하는 양도세는 약 5,1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교환 매매로 발생하는 가족 전체 세금은 취득세 합산 약 9천만 원, 아버지 양도세 약 5,100만 원, 합산하면 약 1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교환 매매는 한 번의 거래처럼 보이지만 세법에서는 두 번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구조와 절차가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방법이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세금 액수가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교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환 매매를 검토할 때 세금이 발생한다는 사실 하나에 멈춥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증여입니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의 15억 원짜리 집을 증여로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다? 증여세만 약 4억 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취득세 약 5천만 원을 더하면 전체 세금 부담은 약 4억 5천만 원입니다. 세금만으로 4억 5천만 원입니다. 반면 교환 매매를 선택하면 가족 전체 세금 합산이 약 1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차이는 약 3억 원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무 상담 현장에서 이 질문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환 매매는 매매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금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증여는 받는 사람이 한 번에 큰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교환 매매에서는 양도세는 양도하는 쪽이 냅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쪽이 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차액 3억 원을 지급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금으로 취득세 약 4천만 원과 양도세 약 5,100만 원을 충당합니다. 아들이 실제로 내는 세금은 취득세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양도세는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수억 원의 증여세 부담 없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줄이면서 은퇴 자금과 세금 재원을 동시에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교환 매매가 다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국세청이 매우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형식은 교환이지만 실질이 증여로 판단되면 과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격은 반드시 감정평가로 결정해야 합니다. 10억 원 이하 주택은 감정평가 한 곳으로 가능합니다. 10억 원 초과 주택은 감정평가 두 곳의 평균값으로 정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임의로 가격을 정하면 문제가 됩니다. 어차피 우리끼리니까 조금 낮게 하자.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쪽에 유리하게 가격이 정해지면 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시세는 결국 감정평가액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차액은 반드시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차액은 3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반드시 실제로 이동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기록, 대출 승계 서류, 임대보증금 승계 계약, 반드시 금융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줬다고 치고 넘어가자. 이 순간 거래 전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 계약서는 절대 금지입니다. 취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15억, 12억짜리 주택을 10억, 7억으로 낮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적발 시 과태료와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교환 매매의 차액 정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입니다. 갑과 을의 부동산 평가 금액 차액금 3억 원은 을이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교환 매매의 절세 효과는 사라집니다. 오히려 가산세와 세무조사라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환 매매는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정교한 구조가 필요한 거래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거래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교환 매매는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역효과가 납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 낯선 시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집값은 높아졌습니다. 세금은 복잡해졌습니다. 거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환 매매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 방식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교환 거래는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직후에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거래가 멈추면 사람들은 교환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시장이 멈출 때 사람들은 스스로 새로운 거래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그 흐름이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금은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집을 넘겨도 어떤 방식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생깁니다. 증여를 선택하면 한 번에 큰 세금이 발생합니다. 교환 매매를 선택하면 세금의 성격이 달라지고 가족 전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모르면 절세는 세무조사로 바뀝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절세 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선택이 현실적인지, 어떤 구조가 안전한지를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동산 문제가 얽혀 있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집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바꿔야 할까요? 이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구조를 이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교환 매매라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번쯤 머릿속에 담아 두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래가 멈춘 시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최근 세무 상담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숨은 위험, 이 주제를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